네. 이제 다시 2차 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별화 교육 과정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 시간에서 차별화 교육 과정은 보통 이제 그 엘리트 교육에서 많이 쓰고 있다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제 요즘은 일반 교육하고 이 영재 교육하고 약간 차이를 두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이 잠재력 중심인 영재 교육원에서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이 그림은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찾은 어느 지역교육청의 어 영재교육원 시간표입니다. 시간표라 해야 되나? 한 학기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수업에 등교해서 4 시간, 하루 4 시간 13번 정도 주말에 오는 거겠죠. 52 시간. 그다음에 프로젝트 한 4 시간. 그다음에 뭐 26 시간, 프로젝트 4 시간. 그래서 횟수가 4 번이니까 20 시간 하네요.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니까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4 시간이니까 5 시간짜리, 4 시간짜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프로젝트는 뭐 4 시간부터 8 시간, 뭐 3 주 뭐 이렇게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진행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교과 활동으로 뭔가 체험 학습도 하고 돼 있어서 나름대로 충실하게 교과와 비교과로 나누고, 그다음에 좀 차별화되는 프로젝트 이런 쪽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요 36 시간, 52 시간, 주로 88 시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이 부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여하튼 지금 보면 1 교시부터 6 교시까지 마치 학교 수업처럼 진행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차별화 교육 과정 이것도 이런 인공지능 제가 쓰고 있는 세계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얘는 좀 금색이고요. 얘들은 이제 생성형이죠. 어 정리를 해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교육 목표부터 시작해서 뭐 앞에 나왔던 영재 교육 과정과 별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이 더 많다는 거. 그리고 보면 이제 소규모 그룹으로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영재교육진흥법 보면 20 명이 돼 있잖아요. 처음 영재 학교가 만들어지던 2003 년도에는 20명 그러면 일반 학급이 보통 한 40 명까지 가고 이랬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20명 한 절반 정도 딱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가 한 24 명, 25명 정도니까 이제 영재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소규모 그룹은 10명 이하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교수 방법은 여전히 문제 중심 탐구 프로젝트 기반이라고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교사의 역할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습 환경, 그다음에 시간 운영, 그다음에 학생 지원 이런 면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영재 교육 과정의 특징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개별화 학습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일제 학습이 아니라 개별화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별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속진입니다. 속진이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속진할 수 있는 그룹 애들은 속진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차별화 교육 과정입니다. 지금은 속진 그러면 학원 가서 하는 걸로 보통 생각하고 있지만 아예 학교 자체가 속진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예전에는 과학고였고 요즘은 이제 영재학교에서 아예 커리큘럼 자체가 고3 때 대학교 1 학기를 배운다든가 요런 부분들이 이제 속진이죠. 아예 커리큘럼 자체를 땡겨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복잡성과 통합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죠. 복잡하게 만든다는 건 한 가지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념을 섞어서 보게 한다든가, 또는 견해를 여러 가지 가져다가 보게 하는 거. 특히 요즘은 이제 서로 다른 견해로 쳐다보게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과학 수학만 하는 학생들은 과학 수학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인문사회가 결합이 되면 좀 더 폭넓게 관점을 가지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유명 학자들은 그런 얘기하잖아요. 과학자들은 반드시 책을 많이 읽고 인문사회적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복잡성과 통합을 증가시켜서 뭔가 우수성을 느끼게 하려고 또 개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만들고 통합을 증가시키는 것도 차별화하는 관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깊이, 요게 이제 심하죠. 깊이를 더해야 된다는 거죠. 깊게 보면 좀 더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세부 사항과 패턴과 경향. 보통 우리가 디테일이 강하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깊이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더 깊게, 깊게, 깊게 그 밑에까지 뭐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뭐 우스개 얘기로 제가 커피 머신을 샀는데 이 커피 머신이 언제 시작됐고 왜 갑자기 커피 캡슐 판매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났을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걸 알아봤더니 이제 이거를 뭐 어떤 특정 회사가 이미 100년 전에 커피 머신을 만들었고 그 특허 기간이 끝나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누구나 이 기술을 갖다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커피 머신들이 회사별로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캡슐도 많이 나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회사가 새로운 커피 머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요즘 TV 광고 나오는 어떤 특정 회사의 커피 머신 그건 다른 데서 못 만드는 거예요. 왜? 특허를 다시 걸어 놨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욕구 때문에 깊이를 더하다 보니까 뭔가 세부 사항과 패턴과 경향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깊이를 더하는 더하는 거를 보통 우리가 오타쿠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덕후가 되면 깊이 있게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부분이에요. 뭔가 새롭게 느껴지면서 이건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건데 그 독특한 개별화된 의미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이 새로움을 주는 부분이 아까 해마라는 부분, 해마라는 부분이 인간에게서 기억력, 특히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형계 내에 있는 건데 얘가 언제 그럼 활성화되어서 이 기억을 많이 받아들이냐. 해마는 어떻게 보면 이런 페트병의 뚜껑과 같은 존재예요. 이 뚜껑이 넓어지면 이 속에 기억이 많이 쌓이게 되겠죠. 이 뚜껑을 많이 열게 하는 게 뭐냐면 세타파라는 것이 나올 텐데 이 세타파라는 것 자체가 뭐냐? 바로 설레거나 새롭거나 신기하거나 호기심이 있을 때 이게 열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때 동기유발하는 이유가 이 해마를 열어 가지고 학습한 내용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움을 더하는 것도 차별화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또 특정 분야를 깊게 들어가고 특정 분야를 보여주는 거. 기존에 우리가 교과에 배우지 않는 어떤 새로운 분야를 접근시켜 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경험을 쌓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요런 부분들을 AI를 활용하면 좀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뭐 검색하는 부분이라든가 새로운 거 찾는 거라든가 특정 분야에 접근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AI를 많이 쓰게 되면 도움을 굉장히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학생들하고 여러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느끼는 답답함이 있어요. 뭐냐면은 뭔가 개념을 애들이 잘 알고 있냐 모르고 있느냐 또는 선생님이 뭔가를 설명하면 애들이 잘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여기서 있는데 요걸 인제 로선이라는 사람이 개념을 세 가지로 딱 구분해 줬어요. 감지 개념, 서술 개념, 이론 개념. 저는 이게 꼭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적용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지 개념은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감지 개념을 많이 배웁니다. 직접 몸으로 체험해요. 예를 들면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도체 부도체 실제 건전지에 전구대 놓고 물체 갖다 대 갖고 전기 통하네 전기 통하지 않네.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색깔을 본다, 찹다, 덥다, 배고프다, 감지 개념 너무 신기하고 재밌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초등학생이 호기심도 많고 막 굉장히 학습량이 많아요. 그리고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학생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거를 막 요구를 해요. 그걸 서술 개념이라 해야 돼요. 정의를 내리는 거죠. 뭐 대표적이면 도체 부도체 중학교 때 자유전자라는 걸 배우게 돼요. 자유전자 본 적도 없어요. 사실 지금까지 전자를 눈으로 본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전자가 남긴 흔적을 보는 거지. 그런데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는 상상하들이 많이 나타나요. 실제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경험하지 못한 서술 개념을 익히는 걸 굉장히 애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애들이 공부를 어려워해요. 그러면 이 서술 개념을 이겨내는 방법은 뭐냐? 그냥 시간을 많이 들여서 자꾸 맞다고 플러팅하는 거예요. 야 이게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이 서술 개념이 머릿속에 딱 잘 달라붙어 갖고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량이 중요해지는 거죠, 중학교 때는. 근데 여기를 못 견디면 애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 이상으로 올라가면 물론 영재라면 중학교 이상부터는 이 이론 개념을 가지게 되겠죠. 이 이론 개념은 뭐냐면
이미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인연 체계에 의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도체부도체는 고등학교 이상에 올라가면 이제 에너지 갭 이론으로 배우게 되거든요. 저 에너지 띠가 차이가 있어서 뛰어넘기 힘들기 때문에 부도체고 겹쳐 있기 때문에 도체가 된다. 이렇게 배우니까 그 상황에서 뛰어넘는 전자들을 자유전자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자유전자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결국 이론 개념에 도달했을 때 나머지 서술 감지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 고등학생을 과외할 수 있고 중학생께서 너무 쉬워지고 고등학생이 보기에는 중학생이 너무 쉬워지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고등학생 이상까지는 가야 이런 이론 개념이 달성이 되다 보니까 실제 학문적으로 뭔가 공부를 한다는 거 학생들에게는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도전적인 과제로 이론 개념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이론 개념을 직접적인 내용을 다룬다. 이거는 지금 현재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에서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생들한테는 감지 개념 위주로 좀 더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중학생들한테는 서술 개념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기회, 뭔가 본인이 설명하게 해 본다거나 본인이 발표하게 해 본다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고등학생 이상이 되면 아까 학문적 합리주의처럼 뭔가 지식의 체계를 쌓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내 발달 순서하고 보면 어떻게 하면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척도엽과 두정엽이 이제 발달 시작하고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손으로 만지고 하면서 기억을 하는 감지 개념이 중요하고 중학생 때부터는 두정엽과 전도엽이 조금 발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만지고 하면서 생각을 자꾸 해야 되죠. 이걸 정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고등학생은 이제 전도엽이 확실히 발달되니까 이론 체계를 가져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학문적인 어떤 발달 단계를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뭔가 알고는 있는데 뭐 쓰는 방법 몰라요. 그거 들으면 그거는 뭐 그쪽 분야 일이야. 예를 들면 뭐 빛의 해절. 그거 저 물리 쪽 일이야. 이 정도만 알지 해절이 뭔지 모르는 경우 이런 게 맹목상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기능적 소양은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온, 온도, 날씨, 장마, 수해 이런 거 다 쓰고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그거 뭔지도 알아요. 근데 디테일하게 장마의 정의가 뭔지 수해를 하기 위해서 대책 방안이 뭔지 이런 거의 디테일은 잘 몰라요. 그래서 대중적인 것이 바로 기능적 소양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개념 가정적 소양이에요. 국어 시간부터 시작해서 저기 뭐 실과 시간까지 다 배우는 내용이 개념 가정적 소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도 개념과 가정을 배워요. 이게 이제 산업시대에 제일 중요했던 명절 지식과 절삭 지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이제 그쪽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바로 기능적 소양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체화되었으면 끝까지 가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대중적인 것은 기능적 소양이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개념 가정적 소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영재들이 하나 더 나아간다면 아무래도 멀티 디멘셔널 다차원적 소양. 요게 이제 통합, 복합, 융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 소양을 봤을 때 개념 과정적 소양으로도 가야 되지만 다차원적 소양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체계성이 있었는데 뭐 시대가 빨리 급변하다 보니까 이 다차원적 소양이 갑자기 중간에 들어왔어요. 개념 과정적 소양에 들어오기도 하고 복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사실은 이 개념 과정적 소양을 다 익힌 다음에 다차원적 소양으로 가게 되면 정확하게 복합과 융합으로 갈 수 있는데 갑자기 스팀 교육이라는 것이 딱 들어오면서 스팀 교육을 개념 과정적 소양에다 갖다 넣어 버리니까 이게 혼자가 되면서 여전히 개념 과정에 초점을 둔 진짜 융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스팀 교육의 첫 단계 설계가 저는 쪼끔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자 그다음에 인제 아까 비교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근에는 이제 협동학습 이런 쪽을 많이 두지만 예전에는 리더십을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요즘은 이제 리더십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보고 있어요. 리더십이 잘못되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일단 리더십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많이 알아서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으로 리더십 갖는 거.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게 뭐냐? 뭐 의사, 뭐 의대 교수가 그런 전문의들, 전공의들한테 지시하고 막 이렇게 뭔가 간섭하고 뭔가 판단 내릴 수 있는 거. 요런 게 인지적 리더십이에요. 꼭 인지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정의적 리더십을 가진 거 아니에요. 정의적 리더십은 좀 달라요. 개인 간의 어떤 윤리적 의사결정 효율성이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둘 다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리더십이 아니죠. 그거는 폭행이고 폭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둘 다를 가진 사람이 있고 둘 중에 하나만 가진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둘 다 가지면 좋은데 둘 다 가진 사람 찾기는 너무 어렵고 적어도 정의적 리더십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인지적 리더십을 갖고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피곤하고 둘 다 가지면 편하죠. 적어도 정의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 밑에 사람은 좀 더 일을 자기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 둘 다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엉망이에요. 엉망. 이건 여러분들이 뭐 경험적으로 뭐 학교 내에서나 사회적에서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영재 애들은 리더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런 애들은 이 둘 다를 길러야 된다라고 보통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회가 변화되어서 리더보다는 협업하면서 뭔가를 이루어질 수 있는 거. 그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리더십 키우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이런 리더십 키우는 데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기술적으로도 할 수 있고 개념적으로도 할 수 있고 성취 기록을 통해서 협력, 신미한 판단, 성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훈련들이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도 리더십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주로 언어는 주로 논쟁 대회를 뭐 연설하거나 이런 데서 이룰 수 있고 수학은 경연대회, 사회는 뭐 봉사활동, 뭐 과학은 과학 박람회 프로젝트, 예술은 뭔가 오케스트라 협업, 작품 전시회, 그다음에 공통적인 거는 어쨌든 집단 활동을 통해서 역할을 다루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리더십을 좀 기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교육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춤을 전시하고 이런 것들이 리더십을 키우는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비교과 활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인성교육은 정말 중요해요. 도덕적 인성은 리더가 될수록 아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구성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런 인성을 기르는 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토론, 글쓰기, 반성적 에세이 쓰기, 독서, 예술 표현, 상담 등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인성 교육이라고 해서 인성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인성 부분을 다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 글쓰기와 토론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성적 에세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생각, 본인의 활동을 되돌려 볼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밑에 내용들을 좀 보시면 동료들과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인내심, 뭐 권태기 피하기 이런 것도 가능하고 자기 평가. 이 자기 평가가 반성적 에세이로서 가능한 부분 있죠. 그다음에 삶의 철학 이런 부분도 반성적 에세이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독서 및 영화 감상 이런 건 이제 글쓰기나 토론 또는 예술 표현 등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죠. 정서지능 함양은 뭔가 이렇게 다양한 뭐 활동들이 레크레이션이 있잖아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서로 공유하는 이런 게 이제 상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어떤 프로그램들 내에 이런 것들이 적절히 섞이다 보면 인성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보통 우리가 인성 교육 그러면 뭔가 어딘가 방문해 갖고 유적지나 이런 거 관람한다. 그다음에 어떤 전문가가 나타나 갖고 특강을 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서 글을 쓴거나 토론하거나 예술적 표현을 하거나 독서 대회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야만 인성 교육이 최적화되고 뇌발달 단계에 의하면 당연히 뇌에 꽂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뇌 발달을 시키려면 특강 듣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인성교육 특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제 어떤 성공적인 그런 분야에 나갔던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이게 활동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성과 관련되어서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상은 사실은 역량의 결집체예요. 그러니까 뭐 완성되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될 역량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핵심 역량들을 모으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제5차 영재교육 종합계획 이런 데도 인재상이 나오고 핵심 역량이 나와요. 근데 이런 인재성과 핵심 역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원래 이게 경제학 용어였거든요. 경제에서 이런 사람이 필요해 이랬는데, 이게 이제 전 사회 전 분야에 미치다 보니까 교육까지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인재를 기르는 데는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를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밑에 참고문을 달았어요. 저게 이제 대학 인재 교육에 대한 거지만, 사실은 저 카테고리는 저는 모든 교육에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공공적인 거를 좀 더 추구하느냐, 효용적 자기 개발을 더 열심히 하느냐는 측면 두 가지 하고, 그다음에 수행 과정을 더 열심히 하느냐, 어떤 성과의 목적을 두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 네 개가 나와요. 공공성 수행, 공공성 성과, 효용성 수행, 효용성 성과, 이렇게 딱 네 개의 축이 나오거든요. 그 이 네 개의 축에 따라서 인재를 바라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성 수행이 있어요. 지금 사진에 있는 사람은 마이클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현상. 이 사람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알아낸 건 돈을 벌려고 한 거 아니에요. 실험해서 알아내고 그걸 전 세계에 알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발전기가 만들어지고 하게 된 거거든요. 결국 배우는 행위 자체의 의미를 뒀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 학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 중에는 배우는 행위 자체의 의미를 두고 뭔가 신기하고 재밌어하고 이런 애들은 바로 학자가 될 아이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공성 수행의 인재상이에요. 그 다음에 공공성 성과는 뭐냐? 주로 공무원들에 대한 얘기예요. 저분은 정약용 선생님이시죠. 정약용은 실용학자죠. 그래서 공공성 수행의 대표적인 조선시대 사람은 태계 이항, 그 다음에 공공성 성과의 대표적인 사람은 그 율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사실 공공성 성과의 선생님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을 키워야 되는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공공성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왜 공공성 성과가 와닿지 않느냐? 그거는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주지를 못했어요. 이 효용성을 강조하게 되는 부분들이 산업시대 끝말미에 오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 이분 뭐 애플 창립자 스티브 잡스, 이분이 한창 활동할 때, 이때 신자유주의 교육에 의해서 효용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2010년대 전후로 굉장히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었어요.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게 창업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지 않고 취업으로 가는 경우로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미국은 좀 창업 쪽으로 많이 갔고, 우리나라는 취업 쪽으로 많이 가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효용성 성과의 교육 시대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00년대부터 2010년, 15년 요 사이에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정확하게 효용성 성과 위주의 교육을 주로 받아왔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수능이고 임용고사예요. 그래서 본인은 효용성 성과 위주의 교육을 받아서 학교에 딱 나갔더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학교는 선생님들이 공공성 성과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서 지금 현재 교직이 굉장히 어렵고, 학생들은 또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구하는 거랑 선생님들이 제공이랑 거기서 갭이 발생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인재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그 직업군은 어떤 인재를 요구하느냐? 그럼 그 인재에 맞는 교육과 선발 제도를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의대 정원 문제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있잖아요. 원인도 보면 의대라는 곳은 정확하게 효용성 성과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효용성 성과도 있으면서, 특히 종합병원은 공공성 성과를 요구하는 기관이에요. 똑같은 갭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가 효용성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효용성 수행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조금 틀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정말 똑똑한 애들은 취업 안 합니다. 대부분 창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성과 부분은 어떻게 메꾸고 있느냐? 그건 시스템이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짧은 시간에 급격히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을 못 갖춘 상황인데 시스템을 잘 맞추면 우리도 언젠가는 효용성 수행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영재라고 지금 현재 인정받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효용성 수행이에요. 근데 이 효용성 수행이 결과적으로 공공성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영재 차별화 교육 과정 하려면 먼저 목표를 잡아야 되고 인재상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역량들이 제공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인재상은 현재 제5차 영재교육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개인과 공공에 대한 아예 이제는 구분해 놨어요. 개인적인 거, 공공적인 거. 공공성과 효용성을 구분해 놓고 그다음에 역량은 비판적 사고, 창의적 문제 해결, 의사소통, 협업을 길러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요게 현재 앞으로 10년 동안 유지될 것들이라고 저는 봐요. 뭐 종합계획 끝나도 그다음도 이거 유지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뭐냐?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은 주로 실생활 문제 연계 교육이나 프로젝트 학습, 문제 기반 학습 이런 걸 해야만 역량들이 길러지고 의사소통과 협업은 협력적 학습이나 토론 발표, 스터디 그룹, 멘토, 상급학과의 협력을 통해야만 이것들이 길러진다. 이거는 이미 학술적으로 다 연구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영재기원에서 하고 있는 수업이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메꿔주고 있는가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초등학생 4학년, 6학년은 주로 의사소통, 협업, 문제 기반 학습, 현역 잤으면 좋겠고 7학년, 8학년은 창의적 문제 해결, 프로젝트 학습, 토론과 발표. 9학년 부분에서는 이제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가 전두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쯤 가야 활성화되기 시작하니까 이런 쪽에서 많이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스터디, 멘토링, 상급학교 협력.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구성이 되면 차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들께서 이런 고민을 해 보셨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은 이 정도 이게 이제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는 7-8 학년 정도 중학생 대상은 이런 기본 소양 수업하고 그다음에 학문적 소양 수업 좀 하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조사 발표는 이런 식으로 뭔가 학문적 소양에서 어떤 특정 내용을 깊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재를 가지고 이런 글쓰기 뭐 발표하기, 조사 활동하기 이렇게 가고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를 한 60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실제 이거는 이제 우리 경남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중학생 대상 영재교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3 학년 이상, 중3 이상 고학년 올라가면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연구자가 하는 거 이것도 역시 어떤 시도교육청의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인문교육이라 해서 리더십도 하고 뭐 탐구방법, 연구윤리도 배우고 그리고 팀별로 독립연구를 진행하는 거예요. 팀별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런 형태. 그리고 마지막에 글쓰기. 이와 같은 형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기존과 차별화되는 이런 수업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은 비어 있는데 선생님께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현재 내가 소속돼 있는 기관에서 교육 목표가 뭐고 인재상이 뭐고를 명확하게 잡고 그 교육 목표에 따라서 인재상, 역량인 게 다 글을 써보는 거예요. 역량 뭘 기를 것이냐. 그리고 현재 맡고 있는 과목별에 어떤 역량들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공통적으로 어떤 수업을 하고 체험 활동으로 뭘로 주고 선택 뭘로 하느냐 이렇게 좀 더 구성을 해 보고 그 각각에 대한 평가 방법이 뭔지를 구성해 볼 때 이때 비로소 영재 교육 전체 과정을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여기에 빈칸 넣기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면 이제 체계가 중요한데 요건 이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과 평가인데 왜냐하면 평가를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역량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역량 평가라는 것은 기록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질문했을 때 지식 부분, 그다음에 관찰해서 태도 부분, 그다음에 기능은 뭐 다양한 방법의 어떤 측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체제를 가지고 한번 좀 눈여겨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걸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량 평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이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을 다 정리해 보면 영재 교육 과정을 개발하려면 선생님께서 약간의 통찰력이 필요하다. 일반 교육 과정을 이해해야 되고 교육 과정 계획하는 과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되고요. 거시적인 면과 미시적 면을 다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성 교육 과정 리더십, 예술, 인문학을 적절하게 투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창의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영재들의 학습 패턴 교육 방법을 이해해야 되고 차별에 대한 교육 과정의 구성을 또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실행 정도에 대한 평가도 지속해야 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